자,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홀짝 박사 김우석입니다. 제가 한국경제TV와 첫 인연을 맺은 게 제 나이 28. 당시에는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 출연한 게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27년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이란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버린 바람에 자, 내일 우리 한국 증시에 분명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영향이 어느 정도 갈지 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참조적으로요. 일단 오늘 월요일은 한국은 대체휴일 휴장이었는데 자, 다른 나라 증시들은 다 열렸습니다. 이들의 반응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이웃에 있는 일본 증시는 1.35% 거의 한 2%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하락폭을 조금 줄였고요. 홍콩의 항생지수도 요거는 좀 더 빠졌습니다. 한 2% 가까이 내려앉았고요. 중국의 상해는 뭐 빠졌다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우리가 뭐 중국 증시하고는 영향력이 좀 요즘 크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니까 결국 홍콩의 항생지수나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감안할 때 내일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은 아마 있기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추 들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유럽 증시, 영국, 프랑스, 독일 지금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오후 5시 개장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영국은 한 1%대입니다만은 프랑스나 독일은 2%대. 아무래도 중동 쪽에 에너지 의존국이 높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한편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빠졌어요. 다우도 한 1% 빠지고 나스닥도 거의 한 0.9% 뉴욕 증시 빠졌는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아직 뉴욕 증시는 지금 장 출발 전인데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한 1.5%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열릴 뉴욕 증시도 일단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 일단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것도 잠깐 한번 보시면 국제 유가는 지금 WTI 기준으로 어제 거의 한 75불까지 급등했다가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 오늘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7, 8% 올라서요. 72불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주요 기업들 흐름을 잠깐 좀 보시면 아직은 이제 시간의 시세니까 정확한 시세는 아니지만 지금 얼추 보면은 뭐 오라클이든 인텔이든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알파벳, 구글이죠. 뭐 엔비디아까지 해서 ASML, 뭐 반도체, 소부장까지 싹 따지 보면 한 2%대 내외 지금 하락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밤 뉴욕 시장 실질적으로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아무튼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나 홍콩 증시 흐름을 감안하고 지금 유럽 증시 빠지고 있는 거 감안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 빠지고 있는 거 또 나스닥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한 2% 내외 지금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일 우리 한국 증시도 요걸 피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하고 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대만의 가권 지수 오늘 0.9%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지금 분위기라면 한 1% 내외 내일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하락 출발한 뉴욕 증시가 하락폭을 더 키우느냐, 하락폭을 줄이느냐, 이 부분에 내일 우리 한국 증시 영향이 좀 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내일 한국 증시 영향은 좀 불가피한 분위기다라는 것은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란 이슈 때문에 증시 이렇게 빠지면 기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단발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의견은 왜 나오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제 유가거든요. 이미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12일 전쟁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에 막 공습을 했고요. 또 이란은 이스라엘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보복 공습을 하고 결국 6월 13일 날 시작해서 6월 24일 날 끝났으니까 딱 12일 전쟁하고 휴전 들어갔는데 요때 국제유가가 지난해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제유가가 거의 한 78불 정도까지 급등을 했지만 결국 안정을 찾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뭐를 보냐 하면 어쨌든 지금 국제유가가 어제 거의 한 75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72불 부근에 요 사이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도 당연히 이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뭐 80불, 뭐 90불 뭐 이까지도 갈 수 있다. 심지어는 뭐 100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제유가가 지금 돌발상이 터진 거니까 또 치솟고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난 6월 달을 다들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일단 12일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결국 국제유가가 막 급등을 하다가 결국은 휴전 들어가면서 안정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 휴전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라서 이러한 지역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내려앉으면 오히려 찬스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다라는 거 일단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요 기간에 작년 6월 달에 이란 이스라엘 간의 12일 전쟁이 터졌을 때 뉴욕 증시는 보시면은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6월 나스닥은 거의 반응이 없었고요.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달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요걸 좀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악재는 기회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다라는 점 참조하시고 다만 조금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요. 일단 국제유가가 지난 6월 달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물론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12일 만에 휴전을 했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과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6월 달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막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이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을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직접 개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란의 미사일이 뭐 미군 기지로 날라온다든가 뭐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라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러다 말겠구나 하는 인식이 좀 강했다면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지금 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란은 보복 공습을 이란 인근에 있는 중동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직접적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 사태는 조금은 지난해 6월보다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지난해 6월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고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또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미군 기지 쪽으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직접적으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는데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운송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거의 한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면서 뭐 기름이든 LNG든 이런 걸 실어 나르는데 요게 지금 그동안에는 봉쇄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봉쇄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봉쇄를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름 어찌됐든 간에 뭐 어쨌든 물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는 합의를 볼 거니까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국제유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뭔가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해 6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12일 전쟁처럼 아주 짧게 조기에 매듭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희박합니다. 지난 6월보다는 조금 더 그 상처가 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증시 위치도 좀 다르잖아요. 지난해 6월 달에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시장이 별 반응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나스닥이 바닥에서 겨우 고개를 들고 있는
네, 요런 위치였고,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에서 겨우 고개를 들고 있는, 또 6월달에 대선도 있었지만 요런 시점이라서 크게 뭐 그게 영향을 받을 만한 지수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스닥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한국 증시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니까 괜히 이 부분이 빌미가 돼서 시장을 좀 조정을 조금 이끌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번 이란 공습 관련된 부분은 과거 일단 첫 번째는 오늘 현재 아시아 증시나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유럽 증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 동향을 감안할 때 내일 우리 한국 증시에도 영향은 불가피하긴 하지만 뭐 일단 크게 일단 내일은 세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뭐 마이너스 한 1% 내외 지수 기준으로요. 그 정도 영향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보이고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 마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전망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난해 6월 달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12월 전쟁 동안에 국제유가가 잠깐 올랐다가 안정을 찾은 부분이나 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였던 흐름들 감안하면 이번에도 뭐 이 상처가 깊고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의견이 대세적인데, 다만 세 번째,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있고, 또 지금 이란의 보복 공습도 현재 지금 초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직은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불똥이 지난해 6월만큼 가볍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달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유가든 글로벌 증시든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보다는 조금 깊이가 있잖아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지난 6월보다는 영향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저는 최근에 한국 증시가 1, 2월 달에 급등한 배경. 자, 한국 증시가 최근에 1, 2월 달에 급등한 배경을 감안하면 이번 위기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회로 보되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번 위기로 인해서 한국 증시 수급이 꼬여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빠질 건데, 이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분할 매수를 잘 해놓으면 결국 여기에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데, 단 그 눈높이는 조금 낮춰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좀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자, 최근에 우리 한국 증시는 아주 셉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연말에 4천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올해 1, 2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5천을 넘어 6천을 넘어 지금 6,300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작년 연말에 900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올 초에 코스피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가고 있다가 1월 중하순이었죠. 코스피 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회담에서 코스닥 3,000수당 얘기 나왔다 라는 얘기가 돌면서 그때 이제 1000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1200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태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시장을 끌어올린 이 첫 번째 주체는 물론 정부의 뭐 정책,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 자사주 소각이나 여러 가지 주주하는 정책 이런 것들도 물론 큰 목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1, 2월 달에 시장이 급등한 거는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작년 말에 10만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 2월 달에 20만원 뚫고 22만원까지 올라선 거고요. 그러니까 딱 두 달 만에 100%가 떴다는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60만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딱 두 달 만에 100만원 넘어 선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두 개를 합치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한 40% 가까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뜨니 이걸 구성하고 있는 코스피가 같이 뜰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금 올해 1, 2월 달에 차별을 보였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지만 사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이었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우리가 좀 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최근 4개월 동안 왼쪽이 나스닥이 오른쪽이 코스피인데 나스닥은 계속 누웠어요. 코스피도 원래 같은 기간 누웠다가 달라진 거는 1, 2월 달에 달라진 겁니다. 1, 2월 달에 갑자기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발표하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1, 2월 달에 삼성전자가 따블나고 SK하이닉스가 80% 뜨고 이러면서 코스피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럼 도대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연말까지 가만히 옆으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1, 2월 달에 뜬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나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과거 5년, 올해, 내년, 내후년, 미래 3개년 추정실적 표인데요. 위에가 삼성전자고 아래가 SK하이닉스입니다. 참조적으로 삼성전자는 작년에 45조 원 이익을 냈었는데요. 올해 예상치가 지금 150조, 내년 170조, 내후년 190조.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무려 3배 가까이 이익이 급증할 것 같다. 삼성전자 역사상 한 해 100조 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올해 100조 넘어서 150조 나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2조 원을 벌었는데 올해 120조, 내년 140조. 이것도 얼추 보면 3배죠.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는데 SK하이닉스 역사상 한 번도 낸 적 없는 40조 원의 이익을 냈었는데 올해 그 이익 대비 3배 많은 120조 가까이 이익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올해 내년 이익이 큰 폭으로 늘 것 같다는 게 삼성전자를 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렸던 이유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대비, 지난해도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 내년 사상 최고 실적 낼 거다라는 건 이미 사실 작년 하반기에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고, 그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10만원까지, SK하이닉스는 60만원까지 이래서 작년에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1, 2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치고 나갔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원래 작년 요맘때 12월 중순 정도예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얼마가 찍혀 있었냐 하면 올해 100조, 내년 110조 이렇게 찍혀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올해 한 80조, 내년에 90조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100조 벌면 만 10만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주가 10만원까지 올라왔던 거고, SK하이닉스 올해 80조 벌면 한 60만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60만원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한 2달 옆으로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연초에 야, 삼성전자 100조가 아니라 150조 벌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80조가 아니라 120조 벌 것 같은데 하고 실적 전망치가 올 연초에 급격하게 상향이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공급 부족 상태로 막 가격이 연초에 막 급등을 했어요. 1, 20% 오른 게 아니라 뭐 2, 300%씩 올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이 가격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삼성전자 100조가 아니라 150조 볼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80조가 아니라 120조 볼 것 같은데 하고 연초에 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상향이 되면서요. 야, 이러면은 주가 더 갈 수 있겠네 하고 1, 2월 달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가 될 건데요. 지금 요 보시나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이들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다 똑같습니다. 작년 9월, 10월 달에 1차 랠리가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올해 1, 2월 달에 2차 랠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또 요게 왜 올랐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1차 랠리가 왜 들어왔냐 하면 작년 9월 10월 달에 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규모 AI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내가 AI 쪽에 이만큼 투자를 할 거다. 자,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뭘 넣어야 되나요? 엔비디아의 GPU 칩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GPU 칩이 가동되려면 이 바로 옆에 HBM 반도체가 딸려 들어가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지난해 9월 10월 달에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AI 투자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설비 증설이 일어날 거고, 그럼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나게 팔리겠구나. 그러면 등달아서 HBM 반도체가 많이 팔리겠구나 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HBM 시장 점유율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인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SK 하이닉스 점유율을 뺏어 먹고 있는 마이크론이 나도 올라야지 하고 같이 올랐던 거고,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은 HBM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이제 올해부터는 삼성전자도 공급할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앞으로 좀 좋아지겠네, 실적 좋아지겠네 해서 요때 올랐던 거예요. 작년 1차 랠리는 요 투자 발표 때문에 HBM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올랐던 거고, 두 번째, 그럼 올해 1, 2월 달은 왜 올랐느냐? 올해 1, 2월 달은요, 자, 이들 업체들이 전 세계에는 HBM을 생산한 기업은 이 세 개밖에 없죠. 사실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5%입니다. 근데 이들 업체들이 지금 HBM을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모든 투자를, 그렇죠, 어디로 가나요? HBM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부족 상태에 빠지면서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막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가격과 연동이 되니까, 야, 반도체 가격이 이 가격이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은 올해 내년 실적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겠나 하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주가가 삼성전자 오르고 SK 하이닉스 오르고 마이크론 오르고, 요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첫 번째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얼마를 보냐 하면은요, 하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고 계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자, 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현재 하나로 시가총액이 177불인데 하나로 이거 환산하면 지금 177불 기준으로는 하나로 한 6천조 정도 됩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를 우리가 좀 긴 흐름을 놓고 보면 엄청 올라왔죠. 원래 한 2023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한 주당 20불 했던 기업이거든요. 한 주당 20불 하던 게 최근에 2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 부근에서 왔다 갔다 옆으로 누워 있고요. 최근에 옆으로 누워 있는 기간은 거의 한 7개월째. 그러니까 지금 가격 들어오더니만 한 7개월째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로 보시면 되냐 하면요, 엔비디아가 원래 1년에 한 20조, 원래 1년에 만 20조, 40조 벌던 회사였는데 요게 지금 작년에 지금 180조 번 것 같고요. 올해 예상치가 한 280조 가까이 나오고 내년 예상치가 한 380조, 거의 한 400조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야, 엔비디아가 어쨌든 간에 내년, 요게 올해니까요, 내년에 한 400조 벌 것 같은데 이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성장세는 계속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는 야, 이게 돈 된다고 해서 지금 경쟁자들이 막 뛰어들어올 수 있는 구도가 아니거든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요런 기업이라면 기본 이 400조 원에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일반 기업들은 한 10배 줍니다만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좀 할증을 해서
15배 정도를 쳐주면서요. 적어도 이 정도는 가야지.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20배 정도를 줍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6천조는 그래도 가야 될 기업이고, 목표로 할 수 있다면 한 8천조까지는 갈 수도 있는 기업 아니냐. 요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이 뜨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앞서 그림 잠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가격이 요 177불이 요게 하나로 6천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6천조까지, 하나로 6천조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여기서는 올라가자니 이제 먹을 게 좀 적어지는 거고, 또 6천조 밑으로 깨자니 그럼 실적 대비 이건 좀 싼 거 아니냐 이러고 하다 보니까 요 안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 흐름이 지금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맥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가격을 어떻게 지금 계산기를 돌리고 있냐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삼성전자 추정 실적이 올해 150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150조 원에 삼성전자는 몇 배를 줄까? 엔비디아가 15배인데 삼성전자를 15배 주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또 가전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휴대폰은 성숙 단계 왔고, 가전도 성숙 단계 왔고, 반도체는 지금 좋긴 좋은데 실적 변동성이 좀 큰 산업이거든요. 실적이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또 꺾일 때는 확 꺾이는 요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15배인데 삼성전자 15배는 좀 그렇고, 한 10배 정도. 거기다 또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 들어앉아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 뭐 여러가지, 뭐 미국의 견제라든가, 뭐 중국의 견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할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좀 잘하려고 하면 또 트럼프가 자꾸 태클 걸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한 10배 정도를 쳐줘요. 그럼 10배면 1500조죠. 1500조면 삼성전자 발행 주식수가 59억 6천만인가 그렇거든요. 그걸로 나누면 한 주당 25만원 나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급등하게 된 배경은요, 야, 내년에 HBM 수주 받기 시작해 돈 많이 번다더라 하면서 삼성전자가 10만원까지 올라왔다가, 10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100조 벌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150조 보는 분위기다. 150조면 10배를 해도 1500조니까 그럼 25만원 정도를 갈 수 있겠네. 근데 지금 얼만데 10만원대 초입이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만원 뚫고 22만원까지 달려온 배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못난 건 아닌데 8배를 줍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반도체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또 반도체는 메모리도 있고, 또 파운드리 같은 이런 쪽도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몰빵이에요. 전체 매출의 100%가 메모리 반도체 몰빵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시황이 좋을 때는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지만, 시황이 살짝 꺾이면 또 실적이 툭툭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 잠깐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SK하이닉스가 1년에 5조 벌던 게 2021년 12조 벌었거든요. 갑자기 이익이 막 100%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2022년이 되니까 갑자기 이익이 또 6조 원대로 툭 떨어졌다가 2023년도에는 7조 원 적자 나버렸죠. 이게 반도체 기업의 어떤 그 실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을 의식을 하냐 하면, 어쨌든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막 붙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설비 증설을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실적이 막 좋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 덕분에 작년에 40조를 벌었는데 다시 한번 올해 120조, 내년 140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2028년 정도, 2029년 정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어쨌든 이 글로벌 AI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서 투자가 일단락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들의
투자 속도가 좀 줄지 않겠느냐. 그러면 HBM 지금 공급량은 잔뜩 늘려놨는데 수요가 이전보다 조금 위축되는 흐름이 아마 2029, 2030년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HBM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판매량도 지금 뭐 내년 내후년보다는 어쨌든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 HBM 분야의 실적이 2028, 2029를 피크로, 2027 또는 2028년도를 피크로 2029년도와 2030년도는 실적이 툭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도 지금 현재는 모든 생산 설비를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에 공급 부족에 빠져 있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수요가 막 폭발해서 가격이 올라간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기도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건 너무 올라가면 그거 자체가 수요를 위축시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많은 수요자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맬 거고, 이러다 보면 또 수요도 좀 줄어들고 또 중국 업체들도 뛰어들고 뭐 이러다 보면 이쪽도 올라가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은 2029년도, 2030년도에 갑자기 실적 잘 내던 게 뭐 예를 들면 뭐 40조 벌던 게 120조 벌다가 140조 벌다가 140조 벌다가 100조 원으로 이렇게 이익이 툭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을 보니까 항상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때는 한 3, 4년 바짝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항상 실적이 또 꺾일 때는 확 꺾이더라라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배 배팅은 못 들어갑니다. 보통 많이 들어가면 8배고요. 6배 배팅 들어가는 쪽도 많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8배 배팅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올해 120조, 내년 140조의 평균값, 연평균 130조니까 130조에 8배 하게 되면 한 1040조 정도. 주가를 한 사람은 140만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60만원 부근에 있던 게, 야, 내년, 내후년 평균 130조 본다더라. 그럼 1000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만데? 140만원. 그래서 지금 100만원 뚫고 올라서 있는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경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앞서 뭐 이란 관련된 요인도 뭐 당연히 경계 요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란을 빼고 보더라도 첫 번째 올해는 나스닥이 좀 찝찝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이 최근에 지난해 11월 달 이후로 계속 주가 옆으로 못 가고 누워 있는데요. 이 누워 있는 이유가 전체 지금 나스닥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정도를, 한 45% 정도가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가잉 투자 논란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덜 나올 수도 있겠다, 또는 내년 내후년 정도에 실적 피크 칠지도 모르겠다,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고, 또 거기다가 올해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통 증시 자금 유입은 좀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나스닥은 AI 가잉 투자 관련된 이 우려를 좀 해소할 만한 이런 걸 시장이 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간선거가 있어서 증시 수급도 조금은 뭐 그렇게 세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러면 나스닥이 최근에 이렇게 행보를 했듯이 계속 당분간은 뭐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 증시도 최근에는 차별화가 나왔지만 1, 2월 달에 이미 바짝 오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면 한국 증시도 같이 박스권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현재로서는 많고요. 특히 나스닥 기업 하나하나를 보면 좀 불안합니다. 지금 나스닥 시가총액 1등이 엔비디아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하나로 시가총액 6천조, 구글이 6천조, 애플이 5,600조, 뭐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상장사를 다 합치면 시총이 한 5천조가 조금 넘는데, 미국의 한 개 기업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덩치가 작지가 않죠. 특히 나스닥 구성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4등, 5등, 6등, 7등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4,200조고요. 아마존도 뭐 한 3,800조인가. 브로드컴이나 메타도 한 2,000조가 넘어요. 다 등치 큰 기업들인데, 근데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를 보면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4개월 내내 급락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급락했다 반등 나오더니만 다시 엎어지고 있고, 브로드컴도 엎어지고 있죠. 메타도 원래 여기 있었던 건데, 원래 이전에는 2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만큼 빠졌는데도 여기서 또 박살났다가 올랐다, 박살났다가 올랐다가 지금 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건데, 이들 업체들이 뭐하는 업체들인가요?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또는 뭐 AI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또 하는 기업들이죠. 생성형 AI를. 근데 이들 기업들이 왜 지금 이 모양이냐 하면 시장은 크게 두 개 틀어 봅니다. 결국 불과 지난해 9월 10월 달까지는요. 전 세계가 활발하게 AI 관련된 투자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당장은 GPU 많이 팔아먹으니까 GPU 업체나 HBM 업체들 돈 좀 벌고, 이러면 이걸 갖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이거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들, 뭐 아마존이나 뭐 메타나 이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업체들 앞으로 돈 좀 벌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AI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오픈AI나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나 또는 뭐 제미나이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또는 또 메타도 하고 있죠. 이런 업체들이 결국 또 새로운 또 매출원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고 해서 작년까지는 얘도 성공하고 얘도 성공하고 얘도 성공하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하면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지금 살아남지 못할 거고, 결국 한두 개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엎어질 건데,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될까?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구글의 제미나이를 또는 오픈AI 챗GPT를 이겨낼 수 있을까? 시장에서 쉽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돈은 엄청 때려 넣고 있는데 저 돈 때려 넣는 만큼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결국 한두 개 살아남으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적어집니다. 굉장히 지금 비싸게 GPU나 HBM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또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전기세가 들어가는데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요가 생각밖에 별로 안 생겨버리면 이거 돈 될까? 이 지금 의문이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메타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다들 지금 주가 빠지는 이유가 이런 논리고요. 그나마 GPU는 좀 낫네 해서 엔비디아는 앞서 붙은 것처럼 안 올라가서 그렇지 빠지진 않았어요. 엔비디아는 오르지 않은 것 뿐이지 최근 6, 7개월 동안 엔비디아는 이들 기업처럼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올해 내년까지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것 같은데 내년 이후로 실적 성장세가 좀 꺾일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서로 경쟁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반사이익이 지금 HBM 쪽으로 반도체 업체 쪽으로 붙고 있는데, 결국 이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결국 시차를 두고 반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어떤 AI 업체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번 엎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나스닥 시총 1등, 2등, 3등도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 좀 엎어졌다가 못 가고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실적만 깜짝 실적 내면 그날 주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올해 내년까지는 좋은데 내후년을 벌써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붙기 시작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 하더라도 주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100억 벌던 회사가 1000억 벌면 이야 이 회사 1000억 번다더라 하면서 주가가 미리 막 급등하거든요. 근데 1000억 벌던 회사가 그 다음에 1100억 벌고 그 다음에 1200억 벌고 이러면 엄청나게 돈은 잘 버는 거지만 주가는 이미 이걸 반영해서 이만큼 올라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가는 못 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돈을 잘 벌더라도, 그러니까 AI 시장이 정말로 기대했던 것만큼 돈을 잘 벌더라도
이미 주가는 이거를 반영해서 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잘 벌어도 주가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야 뚜껑 열어보니까 500밖에 안 나오네 이래버리면 주가는 여기서 박살나버릴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이거든요. 엔비디아는 벌써 지금 요런 흐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주가가 한 20불에 있던 게 200불까지 10배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러고 앉아 있는 이유가 벌써 미래에 잘 버는 건 반영해서 올라 있는데 이제는 잘 벌어도 박스권이고 혹시나 실적이 좀 미스 나면 한번 엎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는 이유고요. 한편 그나마 구글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구글이라는 업체는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하면 열에 6, 7명은 구글 사이트 접속을 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이미 선점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뭐 동영상 보려면 전부 다 유튜브 들어가서 보죠.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지금 선점을 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 시장도 지금 분위기 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챗GPT, 오픈AI의 챗GPT를 썼던 사람들이 요즘 구글의 제미나이로 막 옮겨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야 제미나이가 더 잘하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도 구글이 먹겠구나 하다 보니까 구글이 이 많은 AI형 플랫폼 업체들 중에 결국 살아남을 건 구글 아닐까 해서 구글은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됐는데 다만 최근에 그 엔트로픽이 등장하면서 야, 구글도 조금 영향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좀 꺾여 있는 상태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나마 AI 쪽에 좀 열심히 돈을 때리는 게 없어서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막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애플은 컴퓨터든 뭐 스마트폰이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품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걸 가격 정가를 하면 되긴 되는데 요즘 워낙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 가격 정가하면 판매량이 좀 위축될 수가 있고 또 가격을 안 올리면 마진이 줄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왔다리 갔다리 나는 뭐 그래도 AI 투자한 거 별로 없어 손해볼 거 없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막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 부분은 애플한테도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올해 경계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이들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조금 흐름이 막 이게 막 급등할 흐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해봐야 박스권이고 재수없으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다 보니 이게 결과론적으로 시차를 두고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요즘 한국 정치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정책 덕분에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은 어쨌든 올해 정치에 돈 들어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미국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 4년 2번 하거든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부시가 공화당 후보인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가 4년 2번 했었고 2017년도에는 이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한 4년 하다가 원래 4년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때 워낙 시끄러웠죠. 뭐 탄핵 발의도 막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바이든이 4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막 건망증도 심하고 뭐 연설하다 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트럼프가 다시 들어와서 집권 2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간선거 기간은요 지금 미국은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인데 이번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죠.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하원 의석수를 일부 잃게 되면 내년도부터 트럼프가 뭐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제동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선거가 있는 해는 일단 어찌 되는지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가뜩이나 트럼프는 내년도부터 레임덕이거든요. 대통령 지금 임기 2년차 올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임기 3년차 접어들면서 이제 뭐 전 세계가 트럼프 눈치를 좀 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내년도부터 레임덕에 들어가는데 이번 중간선거 결과마저 하원에서 의석수를 잃게 되면 트럼프의 어떤 정책 방향에 상당한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11월 중간선거는 결과를 일단 좀 보자라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중간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약간 평가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해마다 중간선거 한 기간에 이제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요 기간에는 뭐 잘 가다가도 좀 쉬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뭐 증시에 돈 들어오기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올해는 뭐 글로벌 증시 전반에 돈 들어오는 힘이 조금 셀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차기 연준 의장, 그죠?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트럼프는 뭐 미국의 기준금리를 1%까지 확 내려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요 위에 있는 게 미국 기준금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양적 완화를 하면 달러를 들고 있어봐야 이자를 안 주거나 달러 공급량을 늘린 거니까 달러 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달러 값어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이런 분위기면 시장은 달러보다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쪽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을 사든 은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이 과정에서 선진 정시로도 가고 이머징 정시로도 가고 이게 돈이 흘러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이 금리 내리고 천문학적으로 돈을 찍어 풀어버리니까 야, 달러 들고 있으면 안 돼 해서 달러 대체 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유동성 랠리가 나왔던 거고요. 이게 나스닥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2022년에 로우 전쟁이 터져버린 바람에 막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까 들어왔던 돈들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시장을 엎었던 거고요. 다만 2023년도는 미국이 금리를 이제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제 금리 올리는 속도를 조금 줄이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시장이 좀 올랐었고, 2024년도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재개될 거다 하면서 금리 인하한다는데 달러보다는 주식 사는 게 유리해지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지난해는 원래 연초에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관세를 때려버린 바람에 금리 인하를 못했고,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막 시장이 충격받아서 급락을 해버렸죠. 근데 다행히도 트럼프가 본인도 깜짝 놀라서 관세 때리기로 한 거 9개월 유예시키면서 다행이다 해서 시장이 원위치가 됐던 거고요. 요 시점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9월 달부터 재개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지금 너무 높으니까 또 시장에서 한 2% 중반까지는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트럼프 때문에 멈춰있던 금리를 다시 내리자 해서 지난해 9월, 10월, 12월 연타로 금리를 내린다니까 달러보다 달러 대체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트럼프 원하는 대로 공격적으로 내려주면 야, 달러보다는 주식 사는 게 유리해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논리는 맞는데요. 다만 최근에 요거는 뭐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최근에 케빈 워시의 어떤 행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하반기만 한두 차례밖에 못할 것 같다. 올해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까지니까 5월까지는 미국은 금리 인하가 없을 거고, 일단 케빈 워시가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인하를 하기보다 한두 번의 FOMC는 또 지켜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동결이 한두 번은 더 가다가 인하해봐야 연말인데 이러면 한두 차례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장 상반기는 뭐 당장 금리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 들어올 만한 여건도 지금 세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 코스피 차트를 비교해봐도 똑같이 이런 유동성에 힘을 받는 거거든요. 코로나 터지면서 미국 금리 내리고 돈 풀 때 급등했다가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빠져나가면서 다시 급락했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이다가 금리 인상 멈춘다들 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올랐다가, 물론 요때는 이제 금투세 이슈 때문에 올랐던 거 반납을 해버렸고요.
2024년도는 이제 미국의 하반기 금리 인하가 재개된다더라 하면서 돈이 미리 들어오다가 대신에 이제 엔캐리 청산 이슈 붙으면서 한번 빠졌다가 원래 2024년 말에는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라서 우리도 올라야 되는데 요때 뭔 일이 터졌나요? 계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탄핵 정국 빠졌죠. 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이때 못 가버렸고,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 때문에 한번 트럼프 관세 때면서 빠졌는데 글로벌 증시 이때 꽤 많이 빠졌는데 우리는 덜 빠졌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오른 게 없어서 안 빠졌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트럼프가 관세 떼기려고 한 거 유예하면서 시장이 다행이다 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앞으로 코스피 5천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손보겠다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더 올라서 3천 시대를 문을 열었던 거고. 근데 이러고 있다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만에 5천 보내겠다는 얘기를 안 했죠. 본인이 5년 집권하는 동안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3천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1차적으로는 지난해 9월 10월 달에 글로벌 AI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많이 벌겠네 해서 얘네들이 튀면서 시장을 1차 상승을 시켰고,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1, 2월 달에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일이 튀면서 시장이 5천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게 이재명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일부 맞는데 그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있죠.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맞는데 냉정하게 시장이 지금 오른 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치 수급이 좀 건전해진 가운데 바로 1차 지난해 9월 10월, 2차 올해 1, 2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는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어찌됐든 간에 이 금리를 당장 확 내리는 분위기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환경인데 지금 이 분위기는 아니라 그랬죠. 어쨌든 금리는 당분간 계속 동결되다가 4, 4분기에 한두 차례 정도 인하되는 분위기라서 이러면 외국인들이 좀 증시에 돈 들어올 만한 힘의 여유가 크진 않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약간 구조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이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원화가 매력적이냐 달러가 매력적이냐라는 부분은요, 결국 미국 돈이 매력적이냐 한국 돈이 매력적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경제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 한국보다는 미국이 좋고, 금리적인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또 금리가 높고, 또 거기다가 지금 투자적인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메이저 업체들은 지금 어쨌든 트럼프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다 계속 공장을 져야 됩니다. 공장 안 지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공장을 져야 돼요. 공장을 지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다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돈 번 게 있으면 그거를 또 원화로 바꿔서 한국으로 가져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대로 지금 달러로 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서학개미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한국 증시 좀 뜨면서 서학개미가 조금 줄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요. 예전에는 우리가 HTS나 MTS로 해외 주식을 하기가 용이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들이 용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산의 일부는 국내 주식하고 일부는 또 해외 주식도 하고 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갑자기 이게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 주식 사면 이게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원화 대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특히 지난해 9월달, 10월달, 12월달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 달러가 계속 이렇게 강세를 가는 이유가 이게 하나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란 거고요. 물론 이 환율이 너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지금 정부에서 원달러 환율 1480원을 기준으로 해서 1480원만 들어오면 인위적으로 막 누릅니다. 외환보유고를 틀든 국민연금을 동원하든 막 틀어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단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막아도 이게 밑으로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구조적으로 원화 대비 달러 수요가 있다 보니까 좀 밀리면 올라가고 밀리면 올라가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다 언젠가 한 번은 뚫힐 가능성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한국에 투자하는 동안에 원화가 강하고 달러가 약할 것 같으면, 이러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환차익을 모을 수 있으니까 좋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트렌드, 야 보니까 뭐 환율은 좀 빠지더라도 지나보면 꾸역꾸역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한마디로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하고 달러가 원화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강할 것 같다 하게 되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이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 마이너스입니다. 달러가 올라갔고 원화가 빠졌다는 얘기는 환손실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식 샀는데 이게 올랐다, 평가익은 낮지만 환손실 났으니까 이익이 줄어요. 똔똔이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 한. 근데 만약에 뭐 주식이라도 빠져버렸다, 평가손도 보고 환손실도 보고 더블로 마이너스 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한국 증시에 좀 세게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 증시의 외국인 기관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그 중심에 가장 항상 큰 어떤 시장의 힘은 외국인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올해는 좀 크게 환율을 봤을 때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물론 요즘 이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뭐 외국인들 파는 물량을 고스란히 소화는 해주고 있지만, 이걸 뭐 언제까지 소화를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죠. 참조적으로 최근에 2월 한 달만 외국인은 25조 원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한 7조 팔았고요, 선물에서 한 3조 때렸거든요. 하루에만 10조 가까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외국인들이 올해 한국 증시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돈 잘 많이 번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를 조금 외면하는 이런 이유기도 하다. 다행히도 지금 워낙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뜨거워서 외국인들 파는 물량을 개인이 그대로 받아는 주고 있지만, 이거 언제까지 계속 받을 수는 없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시장은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억 벌던 회사가 1000억 벌면 이 1000억 버는 게 지금 알려지는 1000억 버는 게 미리 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1000억 번다더라 하면서 미리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그 다음에 1000억 실제로 벌고, 그 다음에 또 막 1100억도 벌고, 그 다음 1200억도 벌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보면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버는 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한 1000억 정도 번다면 이만큼 적당한 거 아니야 하고 미리 올랐고, 미리 올랐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박스권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또 그 실적을 뛰어넘고 그 실적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이익이 꼴랑 1년에 10%밖에 안 느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도 크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익은 나지만 이익 성장이 이제는 뭐 한 자릿수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주가가 이론적으로 올라도 1년에 10%밖에 못 오르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 이러다가 혹시나 1200 벌다가 막 500억이라도 이익이 한번 툭 떨어져 버리면 500 벌 것 같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 야 2, 3년에는 500밖에 못 벌 것 같아 하면 주가는 미리 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분 때문에 실적이 지금 확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 실적 전망치가 앞으로 이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2028년, 2029년 정도에는 실적이 좀
예를 들어서 2029년에는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내년 정도면 노출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가 움직이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의 개인들이 관심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야, 45조 벌던 게 올해 막 150조, 내년 170조 번다더라. 40조 벌던 게 뭐 올해 120조, 내년 140조 번다더라 하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아주 뜨겁지만, 주가는 이미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래서 급등을 해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당장은 이 기대감 때문에 밀리면 사야지 하는 대기 매수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막 바로 추세적으로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밀릴만 하면 지나보면 올라가고, 밀릴만 하면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펼쳐질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다가 이제 못 가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왜 못 가지 하면서 서서히 불만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아, 이 실적은 반영을 한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올해 대비 내년은 얼마인데 하고 봤더니만 올해 대비 내년은 이익이 9% 너네, 내년 대비 내후년은 이익이 9% 너네, 1년에 10%도 이익이 안 너네. 그럼 뭐 별 매력 없는 거 아니야? 주가 올라가 봐야 연 10%밖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잡힐 수가 있고요. 이러다가 혹시나, 야, 2029년에는 다시 100조 원으로 이익이 좀 줄 것 같은데, H뱅 공급가인과 함께 뭐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면 이익이 그러면 이제 피크 치고 좀 줄 것 같은데, 이러면 그때부터는 곤두박질 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시장은 이 성장률 둔화를 아마 올해 2분기, 3분기에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는 시점이 되면 주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간다는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가 뭐 내년 정도에는요, 야, 내후년에 대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미 다 이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실적을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 정도가 되면 오지도 않은 2029년, 2030년 실적 추정치를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실적이 더 늘지 않고 조금 주는 분위기다 하면 내년에는 그거를 주가가 선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은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추정 실적을 선행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추정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봐서, 만약에 제 생각보다 야, 이게 더 벌 것 같은데 하면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실적에서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당분간 변경이 없을 것 같다 하면 박스권으로 봐야 되고, 실적이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제법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 추정치의 변화를 좀 꼼꼼하게 좀 체킹해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식 격언에요,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생겼냐 하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까요? 두 가지겠죠. 100억 벌던 회사가 야, 1000억 벌 것 같아 해서 이거를 선반영해서 미리 올랐거나, 아니면 100억 벌던 회사가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크게 벌 것 같아 하는 기대감, 주가는 기대감이 오른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이걸 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벌어도 주가는 박스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아직도 100억 벌고 있어. 내 생각이 틀렸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위침. 가장 대표적인 게 2차전지. 우리가 2023년 이후로 2차전지가 급등했다가 박살난 이유가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올라갔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었네 하고 박살난 거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제2의 기업은요, 특히 로봇 관련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 뭐 다들 뭐 로봇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 기업, 정말 삼성전자나 일부 최대주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기업이 아닌
일부 지금 코스닥에 보면 크게 기술도 없는데 로봇자가 붙어서 나도 뭐 나중에 돈 좀 벌지 않겠어 하고 올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이 막 10배씩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실적을 검증받는 기간이 될 겁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은 뭐 로봇주라서 올랐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로봇주도 별거 없네 하는 게 실적이 보이는 순간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반토막 또는 그 이하로 엎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쨌든 지금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분위기가 막 폭락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실적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오른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막 계속 지금 이렇게 가려면 지금 삼성전자 현재 기준으로 올해 150조 내년 170조 실적 전망치 뜨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야 올해 150조가 아니라 올해 200조 내년 300조 될 것 같아 이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럼 주가는 이제 박스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은요, 내년에는 2028년, 2029년 실적이 보이기 시작할 건데 살짝 다운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왜 그런가라는 부분을 지금도 뭐 HBM 열심히 거기다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은 HBM이 없으니까 HBM 공급자가 전 세계적으로 SK하이닉스가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론이 찌끄레기 좀 하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납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내년 내후년 정도가 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막 뛰어들어서 HBM 하고 있을 건데 지금보다는 공급량이 많을 거니까 HBM 가격도 좀 다운될 거고 근데 그런 시점이 되면 미국의 AI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한 애들이 이제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 규모가 2028년 이후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GPU나 그와 연동되는 HBM에 대한 수요도 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떨어지고 수요 줄면 실적 변동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주식은 항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뭐 길게 투자하고 하는 건데 다 지금 시장에서 뭐 좋다라는 거 다 눈치채고 있는 시점은 무슨 얘기 될까요? 주가 그걸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중기 투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대응 전략은요,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잃는 거를 잘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잃지 않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은 지금 보시나 하면은 위에가 코스피고요, 아래가 코스닥이고, 기간은 IMF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인데요. 우리가 항상 글로벌 증시는 한 번씩 유동성 랠리가 나옵니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이러한 금리 내리고 돈을 풀다 보면 뭔가 화폐보다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유동성 랠리가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IMF 외환위기, 그 다음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 2020년 코로나 위기,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 때리면서 좀 트럼프가 또 직간접적으로 달러 기반의 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돈을 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대체 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유동성 랠리가 들어오는데 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1, 2년 바짝 올랐다는 얘기는 미래 기대치를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통 한 4년에서 6년 누워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왔지만 이들 기업들의 지금 주가 이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직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목표 수익률이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예전보다는 뭐 연초에는 샀으면 더블 먹을 수 있는 목표 주가의 계리율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좀 옆으로 눕기 시작하면서 시장도 같이 좀 쉬어갈 가능성에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럼 이제 코스피가 재미없으니까 그럼 코스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코스닥의 장점은 작다는 겁니다.
코스닥 기업들 다 합쳐봐야 시가총 650조밖에 안 되니까 코스닥은 좀 작다라는, 만만하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은 코스닥 상장사들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지금 평균이 171배예요. 다들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추세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올해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는 우리 투자자들 보면 내가 주식을 한번 사면 뭐 6개월, 1년 이상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두 달 매매하시는 분이 있고, 또 1, 2주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면 자꾸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또는 적당하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사고 파는 또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 어떤 위기가 터져가지고 시장이 막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괜히 매매하는 것보다는 가만들고 있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고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의 유동성 랠리가 들어와서 막 시장이 어느 정도 1, 2년 바짝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요, 가만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만약 이런 흐름들이 전개된다면 가만들고 있으면 본전입니다. 조금 시장의 악재를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분할로 노렸다가 그래서 좀 올라가면 한번 또 때려주고, 이렇게 매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그 시장의 위치를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고, 내가 올해는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지금보다 짧게는 2, 3년, 평균 4, 5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지금보다 실적의 변화가 좀 많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시장에서 좀 눈치 못 채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잘 골라서 한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든 모든 이러한 기존 주도주들이죠. 이러한 종목들은 어쨌든 좋은 게 실적이 탄탄하게 받침이 되니까 빠지면 올라가거든요. 절대 추세적으로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시장 악재를 이용해서 잘 좀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뭐 짧게는 1, 2주, 평균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다 차익 실현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뻔한 기업을 갖고는 좀 매매 테크닉을 좀 부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올해 지금 3월 달에 이달이죠. 홀짝파사 원샷 원킬이라고 하는 자문 상품을 하나 제가 이제 3월 9일부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요가 여러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누구나 내가 시황을 잘 모르고 산업도 잘 모르고 기업을 잘 모르더라도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좀 따라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그 종목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용자 좀 편의를 위해서 이 상품은 모든 서비스가 핸드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하는데 지장 없게끔 모든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문자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갈 건지 하는 영상을 자 이렇게 찍어서 또 올려드리고 하면서요. 그래서 문자 보고 따라하고 하루에 한 번 영상만 딱 청취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 없게끔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금액도 1개월제 88만원인데 지금 오픈 이벤트로 1개월 29만원 열어놓은 상태고, 특히 3명 첫 가입하시는 분들 1개월 29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다음 주 오픈 기념이라서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기간을 일주일을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일주일 무료로 이용을 하시다가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달 추가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참조적으로 내가 뭐 투자 금액이 그래도 뭐 영 작진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자문료는 월 이용료는 본인 투자 금액의
1%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9만 원 정도가 나간다면 내 투자 금액은 최소 2,900원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내 투자 금액이 2,900원 넘어간다 하신 분들은 이번에 일주 무료 체험 이벤트 요거 할 때 한번 함께 하셔가지고 한 달 플러스 일주일간 저한테 종목도 받으시고 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 달 해보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계속 이용하시고 아니면 또 그만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나 투자 금액이 너무 좀 적어서 좀 부담된다, 나 지금 이 금액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은 일단 일주 무료 체험만, 요쪽으로 어차피 일주일은 무료 체험이 되는 거니까 요쪽으로 해서 일주일 무료 체험하고 그다음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결제되지는 않으니까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일단 일주일 무료 체험만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참조적으로 가입은 이쪽으로 전화해서 안내 멘트 따라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기간은 제가 3월 9일부터 시작이 되고 3월 9일부터 일주일간 일단 가입하신 분들 전원 무료로 일단 일주일 서비스 하다가 계속 이어서 하실 분들은 이제 그대로 이어서 이제 한 달 가는 거고, 나 일주일만 하고 나가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12월 날까지만 이용하시고 서비스 해지 하시면 되고요. 참조적으로 저희가 요거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종목을 드릴 거냐 하면요, 하루에 딱 한 종목만 엄선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하기보다 하루에 딱 한 종목만 엄선을 할 건데, 제가 장기 하나, 중기 하나, 단기 2개, 초단기 하나 요렇게 엄선해서 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장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신 화면에 왼쪽이 엔비디아하고 오른쪽이 SK 하이닉스인데 기간은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도에 한 주 20불 하던 엔비디아가 200달러까지 주가가 10배 오르게 된 배경은 이 회사 2023년도에 40조 벌었거든요. 그게 지금 지난해 170조고 올해 260조, 내년 380조. 결국 이익이 한 10배 늘 것 같으니까 주가는 그걸 선행해서 주가가 10배가 오른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3년도만 하더라도 7만원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구조 적자였던 게 그 다음 20조, 작년에 40조, 올해 120조, 내년에 138조. 이러니까 주가가 7만원 있던 게 지금 100만원, 10배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장기 종목은 제가 일주일에 딱 한 종목을 소개를 드릴 건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외에도 뭐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 요 회사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실적은 뭐 요 정도 캐파지만 앞으로 이 회사는 한 3, 4년 후에 실적이 한 이만큼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미 이걸 반영해 주가가 오르지만 않았다면 이익이 느는 것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럴 만한 기업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추천 종목을 제시할 때는 보통 하루 종일 기다리면 안 되니까 보통 오전에 일단 시황 문자, 오늘 시황이 어떻네요, 오늘 시황이 어떨 것 같아요 하는 시황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그 다음 이제 예고 문자, 오늘 종목 한 몇 시쯤 나갈 것 같습니다 하고 예고 문자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 되면 이제 추천 종목 문자가, 추천주 문자 나갈 겁니다. 이 추천주들은요, 자 반드시 현재가 얼마인데 오늘 얼마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하고 가격을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시된 가격 여러분들 따라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제가 지금 신규 처음 오픈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벌써 뭐 예약 가입자가 한 600명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딱 1000명까지만 받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지금 어쨌든 가격을 제가 안 찍어드리면 또 누군 또 너무 높게 사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가격 안에서만, 오늘 요 가격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고 불러드리니까 그 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매일 영상을 찍어서
너무 길면 안 보니까 한 2-30분 제가 딱 압축해서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앞으로 돈을 왜 얼마 벌 것 같은지, 이만큼 벌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이래서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오를 여력이 있는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종목 영상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한번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할 때까지 제가 계속 문자로 관리를 해드린다는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는 중기 종목을 할 겁니다. 중기 종목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 요 네 가지를 체킹하거든요. 결국 제가 과거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결국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갔느냐를 보면, 첫 번째, 성장하지 않으면 저런 흐름이 안 나옵니다. 100억 벌던 회사가 100억 벌고 100억 벌고 100억 벌면 주가는 옆으로 누워서 박스권이 나옵니다. 주가란 이게 방향을 따라가니까요. 근데 100억 벌던 회사가 100억 벌다가 한 200억 벌다가 500억 벌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이러고 있던 게 한번 점핑하고 또 점핑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요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이러고 있던 게 미리 여기서 올랐다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성장을 해야 주가가 한번 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중기 종목 선정할 때는 요 회사가 한 2-3년, 짧게는 2-3년 성장 가능한가를 먼저 보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45조인데 올해 150조, 내년 170조, 이거 성장하네, 이걸 먼저 체킹하고, 두 번째는 대신 주가가 이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밸류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밸류 해보니까 그 다음 150조에 10배 하면 1500조인데 주가를 환산해보니까 25만원이다. 그럼 지금 주가 10만원이면 얘는 중기로 해볼만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종목 엄선해서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앞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수 위치를 감안하면 올해는 단기 매매를 하지 않고서는, 보통 일반인들은 단기 매매가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마 들고 있어가지고는 수익에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매하는 것보다 가마 들고 있는 게 나았지만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가마 들고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좀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매매는 우리가 흔히 차트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좀 안전한 매매, 첫 번째 한 달짜리 정도, 요건 한 달 안에 그래도 뭐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찾는 것들은 저는 밸류를 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로 결국 시장에는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에 관심이 몰리니까 첫 번째 성장주 안에서 종목을 세팅하고, 두 번째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적정 주가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10만원이고 SK하이닉스가 뭐 62-3만원이지만 앞으로 성장하는지 두들겨 보니까 실적도 성장을 하고 적정 주가 얼마인지 두들겨 보니까 얘는 25만원, 얘는 140만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해도 한 달 안에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 제가 찾아서 요 위치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뭐 꺼질 종목은 아니니까 한 달 보고 들어갑시다 하고 종목이 나갈 거고요. 가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 말고 그냥 얘네들 구성하고 있는 뭐 ETF를 한번 할까 하면, 요거는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ETF입니다. 6만원 하던 게 9만원까지 딱 두 달 만에 올랐죠. 결국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른 거거든요. 그럼 때로는 이렇게 ETF로 병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막 확신이 붙었다 이러면 요거는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요 코덱스 반도체가 50% 오르면 레버리지니까 얘는 지금 보면 3만원에서 6만원까지 100% 올랐죠. 요 수익률 곱하기 무조건 2배가 되게끔 설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막 확실하게 반도체 확신이 있다 하면 이렇게 또 반도체 레버리지로 베팅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단기는 요런 성장주 내에서 밸류 지선 봐가면서 그 종목을 공략하든 직접적으로 그 종목을 공략하든 그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뭐 방산 ETF나 뭐 반도체 ETF나 ETF를 공략하든 이런 방법들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요걸 좀 제일 좋아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개인들은 내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들고 있는데, 만약 A와 B 중에 내가 A를 팔고 B를 더 산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 오늘 A 다 팔고 B를 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들 중에 좀 펀드 크게 운영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매 분기마다 이제 포트폴리오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이번 분기에는 A를 요만큼 좀 줄여서 D를 조금 이만큼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자, 그러면 A를 줄이고 D를 늘려야 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간을 잡고요. 보통 기간은 짧게는 한 달에서 평균 석 달, 긴 거는 6개월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기간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매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개인이 직접 손가락으로 주문하지 않고요, 프로그램 세팅을 해 놓습니다. 매일 A를 찔끔찔끔 팔아요. 그리고 B를 A를 판 만큼 찔끔찔끔 사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미리 걸어 놓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번 팔리는 종목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매도만 나오고요, 사는 종목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매수만 들어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평균 단가를 잡겠다는 관점으로 매도 매수 방향을 잡은 거니까 오늘은 빠지니까 안 파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팔기로 한 기간은 계속 일정 부분 때리고 사기로 한 기간 동안 일정 부분 계속 삽니다. 이러다 보면 A는 아무리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B는 크게만 너무 오르지 않은 이상은 좀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이 물량을 제가 좀 체킹하다 보면 이 리밸런싱 물량은 들어오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그러니까 창구를 보통 분석하는 건데, 그 패턴을 보다 보면 이거 리밸런싱이구나. 한마디로 특정 펀드에서 A를 좀 줄이면서 이 B를 매일 찔끔찔끔 스위칭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최소 한 달에서 평균 3개월 정도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 주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한 달씩 보고 배팅하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수급적으로는 리밸런싱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참 참조적으로 오늘 이번에 요거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요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종목씩, 이제 종목도 지금 나가게 되겠지만, 요 기간 동안에 지금 뭐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주도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리밸런싱 보는 방법, 뭐 요런 것들 있죠. 교육 영상들 제가 좀 담아서 요거 문자로 넣어 드릴 테니까, 자, 교육 영상 뭐 여러 강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좀 여러분들 실전에서 투자를 하거나 매매하는데 꼭 필요한 영상들 제가 담아서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주도주 한 1, 2주짜리 단기간 막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길게 보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오르는 데는 다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시장에서 특히 믿을 만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물량 배팅이 막 들어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두들겨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면 적어도 이렇게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는 종목들이 나와요. 이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를 때 잡아놓고 눌릴 때 한 번 더 잡는다라는 마인드로, 뭐 주도주를 막연하게 눌릴 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안 눌리고 가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잡아놓고 눌리면 더 산다라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1, 2주 보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고 있다가 또 툭 치고 나가면서 수익 기회를 만들어 주거든요. 주도주 중심으로 1, 2주짜리 이것도 하루 일주일에 한 종목 제가 음선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단기 투자자를 위한 건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의 주도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주도주는요, 그날 특정 외국인 또는 기관 1급 투자자들이 테마성으로 막 오르는 거는 떴다가 내려앉아 버리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한데, 근데 특정 외국인이나 기관들, 좀 신뢰할 만한 덩치 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장 출발하자마자 프로그램 매매로 세팅을 해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장 마감 시간까지 계속 이 종목을 쉬지 않고 오늘 물량 확보를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장 끝나서 보면 그 전날 대비 거래량이 폭발해 있고, 그 전날 대비 거래량이 폭발해 있고, 그 전날 대비 거래량이 폭발해 있고요. 주가도 시가 대비 종가가 무조건 높게 형성이 됩니다. 뭐 시가는 한 2, 3%, 3, 4%였는데 종가는 보니까 뭐 7, 8% 또는 10%대, 때로는 막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요런 거를 우리는 일반인들은 장이 끝나야 보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걸 9시 5분 정도에 좀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 출발하거나 5분 정도 지나면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배팅을 할 거야 하고 세팅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9시 5분 정도에 찾아내서 요거를 아무튼 오전에 조금 뭐 플러스 출발할 때 좀 따라서 사놓으면 장 끝나보면은 이게 어떨 때는 뭐 7, 8%,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20%, 뭐 어떨 때는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간 물량의 일부만 좀 차익 실현하고 일부는 한 2, 3일 좀 더 끌고 나가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제가 초단기라고 하는데, 저희 초단기는 이제 1급 투자자들이 오늘 자금 집행 좀 세게 하는 종목들을 좀 미리 발굴해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요 따라하는 부분들을 뭐 여러분들 상에 따라 다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성향상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중기 성향이다 하신 분들은 중기 종목, 장기 종목, 중기 종목, 그 다음에 단기 종목, 그 다음에 중장기 하신 분들도 단기를 좀 하긴 해야 되니까 제가 1, 2주짜리 이런 거는 위험한 거 안 하거든요. 내가 좀 중기 성향을 갖고 있다 하신 분들은 요게 좀 포커스 맞춰서 따라 해주시고, 그 다음 나는 좀 공격적이다, 또 단기 성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단기 한 달짜리, 그 다음에 1주 내외짜리, 그 다음에 요 초단기도 해야 되겠죠. 요렇게 요거 두 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뭘 할지 요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하루에 한 종목 음선해서 일주일에 딱 5종목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점 참조를 하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3월 달에 제가 한국경제TV 27년차 이제 처음으로 홀짝파사 원샷 원킬이라고 하는 요 상품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2026년도 아마 이전보다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질 거고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벌어놨던 거를 잃는 시기가 저는 되지 않을까. 지금 지수 위치를 봤을 때는요, 분명히 그런 시기가 될 거라 봅니다.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이 그런 위험을 잘 피해 나가면서 수익 날 수 있도록 제가 종목들 잘 선정을 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1호 홀짝박사 김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